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오늘 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저희 이슈 포커싱인데요. 오늘도 일본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일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이유는 뭐 일본이 좋아서, 일본이 싫어서가 아니라 배울 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울 거는 교훈이죠. 안 좋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1985년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잘 나갈 때죠. G2에 들어갈 때였고요. 엄청나게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등 여러 가지 막 엄청나게 무역 흑자를 누릴 때인데 뉴욕 플라자 호텔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G5 재무장관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율적으로 만났던 게 아니고요. 이 당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인데 미국에서 이 나머지 국가들의 재무장관을 호출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말 유명한 사건인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 플라자 합의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막 엄청나게 번영하고 있던 일본 경제의 끝없는 추락의 신호탄이 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 플라자 합의 사항은 뭐였냐면 미국이 80년대 무역 적자가 너무 심했죠. 특히 일본과의 대일 무역 적자가 너무 심했는데 그 외에 독일과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일단 합의합니다. 플라자 합의의 합의 사항은 뭐였냐면 첫째,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 절상을 유도한다. 여러분, 엔화의 절상이란 얘기는 엔화 가치가 지금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 낮춰라. 그러면 일본 제품의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갈 거고, 달러 표시가 올라갈 거고, 미국 제품의 일본 시장에서의 가격은 엔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생기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일본으로의 수출은 늘리고 일본에서의 수입은 줄이겠다는 거죠. 무역 적자를 개선하겠다. 둘째, 만약에 이것이 순조롭지 못할 때에는 정부의 협조 개입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한다. 즉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계속 이 합의를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결국 일본의 환율을 조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 경제 주권의 침해죠. 그런데 미국의 너무너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입장에서 미국 시장이 너무 컸죠.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이 합의를 합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볼게요. 엔달러 환율이 플라자 합의 직전에 1달러당 242엔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불과 85년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88년 120엔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2,000원 하다가 1달러에 1,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95년에는 81엔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81엔 수준까지. 그러면 이 환율 변화만 보면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은 2배, 3배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일본 경제에 엄청난 적신호였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20년 동안 일본 엔화는 유례 없는 강세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발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 자,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환율이 일본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즉 엔화가 강세가 돼서 달러 표시 가격이 올라가면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 일본 정부는 이런 환율 변화가 있어도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술 개발하고요. 두 번째, 생산 공장을 다 동남아로 이전합니다. 왜? 인건비를 어떻게라도 절여야, 즉 그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어야 어떻게든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일단 생산 공장 다 동남아로 이전하고요.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걸 우려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시장을 수출만이 아니라 이제 내수 시장으로 돌려요. 국내 수요. 일본 그 당시 인구가 막 1억 5천에 육박했기 때문에 내수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내수 시장 돌리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기준금리를 5%에서 2.5%, 나중에 거의 1% 막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 첫 번째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 엔화 강세가 유도됐죠.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강세가 유도돼서 원래는 일본 제품의 미국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죠? 달러 표시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고, 원래 가격이 상승했는데 어떤 효과가 생겼냐면 너무너무 일본 제품에 익숙한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이 약간 올라도 계속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만족도가 컸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의
제품의 기술 격차가 기술 수준 등등이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수출이 감소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공장을 해외 이전하고 기술 혁신을 계속하면서 일본 제품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서 잘 대응을 해서 오히려 수출에 그렇게 큰 감소가 없었어. 처음에는 계속.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당황한 거죠. 두 번째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썼죠.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넘쳐났는데, 문제는 이 돈들이 또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85년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막대한 풀린 돈들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의 그 경기 호황이 더 커지는 효과가 생긴 거예요. 80년대 후반까지, 90년대 초반까지 계속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자산시장에 엄청난 버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슈 포커스에서 봤던 내용인데, 그냥 선생님이 그때는 일본의 경기가 호황이어서 버블이 형성됐다 하지만 이런 내막이 있는 거죠. 그러면 버블이 커지고 있는 걸 본 일본 정부는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이러다 보면 버블, 거품이 터지겠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뒤늦은 대책을 내놓죠. 자산시장의 버블 진화 목적으로요, 극단적 조치를 펴는데, 기준금리를 2.5%에 있던 기준금리를 6%까지 급진적으로 올려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022년 초반에 1월달 기준금리가 0.5%였는데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적으로 지금 3.5%까지 올라왔습니다. 2022년 말에. 미국은 0%였던 기준금리, 제로금리가 지금 4%까지 올라왔는데요. 1년 동안 순차적으로 올렸는데도 그렇게 기준금리가 올라도 경제에 대한 충격이 크지? 마찬가지야. 마찬가지가 아니죠. 일본은 한 번에 6%까지 올리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와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그 결과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하고 대출을 받아 집 사는 사람들은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투매가 시작되는 거고, 그 결과 부동산 거품이 빵 터지면서 잃어버린 20년, 30년 시작이 되는 자산시장, 특히 자산시장의 붕괴, 특히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붕괴,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엄청났던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모든 게 다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투매가 이루어진 결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루어졌고, 선생님께서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슈 포커싱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선생님이 작년도 EBS 강의에서도 1년 내내 뭐를 얘기했냐면, 계속 이렇게 시중의 통화량이 풀리면 물가 상승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기준금리 오른다, 지금 너무 낮다, 기준금리 오르면 부동산은 무조건 폭락한다를 혼자 외롭게 외쳤습니다. 아무도 선생님의 말에 기울이지 않았죠. 이유는 일단 학생 여러분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고요. 하지만 이제 촬영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하지만 선생님이 예언자가 아니지. 그런데 실제로 기준금리가 오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맥을 못 추죠. 그 얘기는 결국 부동산 가격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요. 경제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금리를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없어요.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모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부동산 얘기하는 거 볼 때 항상 기준금리를 잘 보셔야 돼요. 기준금리 이기는 시장 없고, 실제 일본은 그 이후에 다시 경기가 이제 완전 폭삭 망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제로금리까지 갔지만 경제가 회복되지 못했죠.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2010년에 아베노믹스로 경제가 좀 살아난 것 같았지만 아베노믹스는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판정이 났고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본을 언급하는 이유는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일본을 언급하고요. 자, 이제 일본 언급은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이슈 포커싱 주제에서는 좀 미국을 한번 또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